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부산 출신의 이현주 의원을 만났습니다. 내달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대를 연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지난 7월에 출간한 나는 왜 싸우는가의 출판 기념회를 가질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자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창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의원이 생각하는 창당의 배경과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창당에 대해서 바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으실 텐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우후죽순 신당이 많이 창당된다는 데서 우려도 많고, 네. 또 한국당 중심으로 대구 쪽이라면 네. 개혁가 쳐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네.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보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쪽에서는 또 기대도 많겠죠. 네. 창당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결국에는 지금 나라가 이래 갖고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의 망해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뭐 경제도 몰라. 뭐 거의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형으로 가고 있다. 뭐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리고 안보는 거의 포기를 했고, 지금 보면 동맹들하고도 막 흔들리고 있고, 이러다가 급기야 이제 뭐 미군 철수에다가 이제 뭐 적화 내지는 연방제 통일한다고 나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홍콩 사태 보면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제 친구들 중에서 이민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문재인 정권이 못한다도 문제인데 문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냐.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에너지가 좀 국민적 에너지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처진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정말 이렇게 대안적인 야권 세력이 나와가지고 이 야권 세력이 이런 훌륭한 야권 세력이 정권 교체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심판도 하고 이 주축 세력인 주사파 운동권 세력도 척결을 하고 대안도 내놓고. 네네, 그럼요. 그냥 진보가 아니라 이 주사파는 문제 심각하고 국가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이제 보수 통합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통합을 앞장서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물러나야 될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면 통합 이후에 무슨 희망이 있냐? 결국에는 도로 새누리당, 도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래서 다시 탄핵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미래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올 것이고 저는 지금의 한국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는 공감하실 거예요. 이대로 안 된다 하면서도 통합해라 하니까 그러면서 또 통합해라 하니까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통합하자 하고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기둥이 다 썩었어요. 그러면 집에 기둥이 다 썩어서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그 기둥, 그 집 밑으로 다 같이 들어가 봐야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밖에다가 제대로 된 새 집을 짓겠다. 그런 얘기고 그 새 집이 지어지면 글로 와서 통합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기둥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이 썩은 기둥을 갖다 몇 개라도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집을 연결해서 다시 짓든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켜봐 왔어요 지금까지. 한국당이 알아서 혁신하기를 지켜봐 왔는데 정말 요원하고 뭐 50%
결과적 물갈이 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고요. 물갈이도 인적 물갈이를 어떻게 하겠다 기준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물갈이만 일부 된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뭔가 좀 더 희망적인 얘기들이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당 사람들도 저는 우리가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네. 뭐 요즘에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도 네, 네, 하는데요. 네. 우리가 좀 발상을 달리해서 기존의 틀, 죄송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여서 생각하지 말고 네. 정말 창조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근데 그 재구성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미랄이 되겠다, 불씨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헌신의 네. 정신에서 출발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고 네. 어느 정도는 욕먹을 각오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굉장히 이제 나름 명분이 있으시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걱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렇지만 네. 어쨌든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자신의 지분 확대라든가 이 부분만을 생각하고 이제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혹시나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어떤 계파에 속했던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이때까지.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누구 사람이다 다 틀렸어요. 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누구 사람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민주당에 들어갈 때도 공식적인 여성 인재 영입 케이스로 심사를 해서 여성위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제가 들어갔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는 손학규 대표 때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영입할 때는 한명숙 대표 때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누구를 빚을 져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항상 쓴소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을 때도 아주 유명한 비문이었고, 이후에 안철수가 새정치하겠다 해서 제가 그 뜻을 동감을 해서 도왔지만, 한 번도 제가 안철수한테 빚진 적도 없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새정치 자체가 그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또 그냥 독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소위 지금까지 뭐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 이런 거는 개인의 야심 또는 개인의 관계 이런 걸로 정치를 한 적 별로 없고 항상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구현해야 되는데 사실은 과거 시기의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은 알고 보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 세력이었고 이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데 보수 세력이라고 자초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정말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국가주의나 관료주의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희망을 못 찾고 숨이 막히는 상황에 있어요. 모든 규제와 모든 어떤 국가주의적 사고방식과 우리를 억압하는 어른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나라가 가면 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통합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는 보수가 혁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자면 저와 같은 제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대단히 물론 지지자가 많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혼자서 막 원맨쇼 하거나 혼자서 옛날에 안철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모르겠어요. 제 실력은 뭐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도 뭐 정치하신 분도 아니고 정말 그냥 가난한 분들이고 제가 가진 게 거의 없고 그냥 저는 혼자서 항상 투쟁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동지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목소리가 커질 때 이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이 변화할 가능성 더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런 얘기 거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치인이 아니시죠, 다들? 네, 주도 세력들이었으니까. 비정치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럼 면면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를 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치가 얼마나 비정한지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순진한 면이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그나마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아, 이건 아니다. 그럼 이러면서. 이제 비정치인들이 이제 주도가 되는 이런 창당인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네. 일단 우파들끼리 어쨌든 분열돼서는 선거가 굉장히 치르기 힘들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한국당과의 관계 정립이라든지 보수 진영 전체 어떤 그 총선 승리를 일궈내서 얻기 위해서 어떤 다른 뭐 어떤 모색이 필요로 할 텐데 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그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네. 시대를 위한 어떤 혁신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런 시대 교체를 위해서 세대 교체를 해내겠다. 우리가 네, 그런 네. 주축 세력이 되겠다. 변화를 추동하는. 이걸 우리가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식 왜 그런 게 나왔냐면, 기존에 어쨌든 한국당이 정말 이 상태로는 좀 희망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현실의 세력임에는 또 분명하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또 뭐냐면 더 큰 것은 문재인 정권이죠. 그래서 네. 문재인 정권의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 방향, 네. 그리고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싸운 것처럼 정말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기존 한국당 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성원 자체가 젊지만 그동안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가진 양심 세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쭉쭉쭉 보시면 이렇게 정치를 다 출마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요. 용기를 가진 양심 네, 세력.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재인 정권 이나 이런 운동권 세력하고 한국당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선명하고 네. 강한 야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협력을 할 것이냐. 네. 제가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 그러셨죠? 가서 제가 반사회주의 동맹, 이걸 네. 맺어야 되고, 우리도, 그래서 한국당과 우리가 반사회주의 동맹을 맺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만 형식이, 뭐, 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정말 창조적 파괴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통합신당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이런 혁신의 세계로 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겠다. 그리고 대대적인 혁신과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같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그러면 저희가 협력은 하더라도, 네. 그죠? 이게 섞이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마 선거연대 정도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보다 더 심하게 악화돼서 정말 저 당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민심이 가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보수의 적통이 되겠다고 나서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당은 어쨌든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수 4.0은 어떤 보수입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수라는 것은 사실은 자유의 가치죠, 자유.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사실 한국 사회를 만들어 온 주류 세력이 보수라고 불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 말하는 보수 이권 자유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보수주의하고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침략 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각성을 하면서 네. 그게 한국 보수의 정신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공에 좀 치우쳐 있죠. 네, 네, 네. 그게 또 한국 보수의 또 다른 큰 그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반공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단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경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면 측면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개인의 자유거든요. 네.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그러면 국가 권력은 작은 정부 제한적 권력을 행하면서 조심스럽게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민들한테 공직자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정부를 가버먼트가 아니라 서버먼트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개인의 자아다. 이제는 더군다나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네.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 중심의 사회 그러면서도 이것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국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사회 개인의 고도화 시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하게 권력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는 급격한 어떤 성장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권위주의적인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국가가 개인을 많이 이렇게 제한을 해왔어요. 규제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공무원과 관료의 힘이 너무 세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관료 사회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관료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이 중시되는 자율적으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것도 국가가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그 대신에 이 선택하면 그것을 최대한 도와주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도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기업과 관련해서도 규제 시스템 자체도 아예 규제 자체가 없는 게 정상이고 다만 안 되는 것만 열거하자. 네. 그래서 법을 남발하지 말자. 네. 그래서 사업하면서 노상 형벌 때문에 형사처벌 받느라고 걱정해야 되는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죠. 그 어쨌든 의원님이 민주당 대변인을 지내셨는데 이제 보수4.0을 이야기하니까 네, 네. 좀 이제 대단한 변신인데 민주당 원래 보수주의자이셨인가요? 원래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아니면 민주당에서 잘못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 민주당을 젊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유주의이자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 네. 뭐 그런 말들이 있었죠. 네, 진보적 네, 네. 자유주의. 이게 자유주의인데 상당히 그 혁신성을 중요시하는 네, 네. 좀 미래지향적인 자유주의. 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내지는 공화당에서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했죠. 네. 그게 민주당이 그 많은 젊은 사람들 특히 외국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민주당이 지지를 받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학파들이라든가 젊은 또는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외국계에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강남이라든가 신도시 같은 데서도 40대들이 거의 민주당을 지지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절대 집권할 수 없다는데, 바로 이제 제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리타분한 보수, 말하자면 꼴통 같은 보수,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건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다들 그래서 한국당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수의 현재 한국의 주된 보수 세력의 문제지 보수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헷갈렸던 거고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자유, 그 다음에 개인을 중시하는 정신,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론이죠, 되게.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나갈 때 현실 속에서 기존의 제도를 조금 존중해가면서 현실 속에서 실제로 바꾸자. 네, 뭐 이렇게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뭐 죽이거나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네. 협상을 해가면서 조금씩 설득해서 바꾸자. 이런 게 이제 보수의 정신인데, 근데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87년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게 저는 꼬였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화 세력이 민주당이고 그 반대편에 있던 세력이 군부 세력이 결국 한국당의 전신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건 아니고 군부 세력 중에 노태우 세력이 그 민주화의 흐름을 받아들였어요. 타협을 해서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혁명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서 YS 세력이 글로 결합을 하면서 사실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게 사실은 그 당시 한나라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인가 신한국당. 그 신한국당 때문에 민주화가 실제로 된 거기도 해요. 그리고 DJ 세력은 DJ 자체는 민주화 세력이었지만 그 당시 제야랑 결합하면서 왜냐면 세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JP랑 결합했는데 JP는 또 군부 세력이고 제야는 사실은 국가 간이 문제가 있는 반국가 세력이 많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쪽은 그래서 반국가 세력들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면서 제가 민주당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이제 주류가 돼버렸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당 전신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세력이 잡았지만 YS하고 이런 세력들이 잡았지만 사실 그들이 철학이 좀 부족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발전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라고 불리는 세력은 철학이 부재한 상태, 진공 상태에 놓였다. 그래서 이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어떠한 명분이나 정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원래 정신이 기본적인 어떤 정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싸우거든요. 용기를 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세력처럼 전락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 전에 박정희 시대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태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끔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식의 최소한의 어떤 애국심이라는 희생정신, 그리고 뭐 어떤 혁신성,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 하는 혁신성, 이게 있었는데 점점 혁신성도 없어지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신이 없이 그냥 굉장히 물질적인 수준으로 전락했죠. 반면에 이쪽은 반국가 세력이 점점 장악해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없는 상태로 가버렸죠. 그런 현상 때문에 점점 무당파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정교사나 뭐 민노총 이런 데는 더 세력이 커지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우파가 기본적인 가치와 정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굉장히 이익 중심의 집단으로 전락하면서
가치와 정신이 없어지니까 이게 약해지죠. 대중의 지지를 못 받거든요. 그냥 이익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 쪽의 반국가 세력들이 그 틈을 타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사회 곳곳에 침투해 들어간 굉장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우파가 정말 각성해서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단지 권력 투쟁만 열심히 하고 국민들한테 어떠한 국민은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표를 찍을 때는 내 표의 명분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세력이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이상과 정신을 향해서 그래도 굉장히 힘들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력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게 단지 반공 수준이 아니라 네네. 좀 더 젊은 사람들도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립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면에서 구보수에 머물러 있어서는 저는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어떤 보수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원래 보수적 철학과 가치를 잘 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었죠. 네. 근데 이게 한국당 안에서 잘 안 돼요. 제가 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냐 하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득권이 막강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선수와 나이로 근데 연공서열인데 그러한 연공서열에 집착하는 문화도 자유민주주의하고 상극이거든요. 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래서 경쟁이 미덕인 체제인데 그런데 연공서열로 경쟁을 억압하는 분위기는 그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걸 잘 실현하지 못한 게 나쁜 건데 네. 이 젊은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우파 자체가 나쁜 거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바꿔주면 우리는 대세가 되고 저는 압도적으로 장기 집권을 한다고 봅니다. 네. 창당 문제 좀 네. 짚어봤고요. 네, 이제 다음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네.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데 네. 왜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만 보고 혹은 그 안에서 눈치 보면서 뭘 해나가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더 그래 당당하게. 우리가 하고 당신들이 따라와 이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고 또는 같이 하자. 당신들도 마음 변하면 같이 하자. 우리가 모든 거를 한국당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예, 한국당이야 그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얼마든지 당명도 바뀌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유민주 세력을 중심으로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적대적인 세력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당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많이 됐을 네. 것 같습니다. 저기 독자들도. 다음은 이제 총선에 대해서 조금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언론 창당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기사를 읽었는데요. 386을 이제 497이 밀어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마 다음 총선의 어떤 시대 정신을 세대 교체로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그렇죠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아니면 시대 교체? 시대 교체가 더 큰 건가요? 시대 정신이죠. 우선은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40대가 네, 지칭이 됐는데 네. 그래서 진짜 이 세대 교체를 좀 시대 정신으로 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수 진영이 더 젊어져야 된다는 데는 제가 동의를 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는 측면에서 세대 교체도 필요하지만 노장청의 어떤 그 조화 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럼요. 이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네. 지금은
노장청이 조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만 가득하잖아요. 보수 진영에는. 네. 정말 심각하거든요. 평균 연령이 60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수 정당에. 지금 현재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저만 해도 사실은 저도 청년은 아니고 이제 장년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청년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아,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거고. 제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은 이제 시대 교체인데요. 시대 교체. 네. 시대 교체라는 게 뭐냐? 네. 87년의 그 87년 체제. 네. 그러니까 민주화로 네, 대변되는 네. 그 87년 체제가 끝나야 된다. 이제 청산돼야 된다. 언제까지 80년대식의 사고에 머물러서 시대 이 사회를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87 체제라는 게 뭐냐. 노동자와 자본가를 분리해서 자본가 노동자를 착취한 나쁜 놈.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 네.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사실 사회주의적 사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 중심의 그런 어떤 그 유물론적 사고. 그리고 마치 이렇게 무슨 만인에 대한 투쟁, 집단적 투쟁, 집단의 독재, 노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집단적 독재가 그게 막 횡행하고 있는 이런 집단주의적 시대예요. 87 체제는. 네네. 왜냐하면 이 민주화 운동 자체가 일종의 레지스탕스 운동처럼 전개가 돼서 군부와 이 저항 세력이 부딪혔는데 저항 세력도 만만치 않게 군사 문화에 젖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리고 자기들은 마치 선이고 상대는 악이고 이런 식으로 물론 군부 세력이 권위주의적이긴 했지만 과거에 이제 그 박정희 시대만 해도 그게 전적으로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대라는 거 항상 그 시대의 관점에서 봐야지 지금으로 비교해서 보면 다 이상하죠. 근데 그 시대에는 나름대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막 미화를 시켜서 87년에 이것이 완전히 선과 악의 대결인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이런 식의 모든 이런 문화 그리고 어떤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개인이란 존재는 다 희생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는 이렇게 막 제조업과 대규모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1인 창업이라든가 아까 방송도 1인 방송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상상력과 개인의 어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를 맞이하려면 이 시대에 맞는 체제와 사회 분위기와 정치 세대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7년 식의 이런 구태의연한 캐캐묵은 체제를 청산하고 우리 미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당명도 미래를 향한 전진 4.0, 전진 4.0 이거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걸로 할까 하고 또 고민하고 있고요. 여하튼간에 이 87 체제의 청산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386 세대가 굉장히 87 체제의 아예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존재가 사실은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하는 데는 뭐 나름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 상당수는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주사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계속 청춘을 살아오다 보니까 개인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하고 많이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10년마다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하는 정말 스펙타클한 역동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세대 차이가 큽니다. 오히려 세대 차이가 거기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훨씬 세대 차이가 아주 심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10년마다 시대가 막 변하고 남들이 몇십 년, 100년 사이에 겪을 일을
우리는 막 10년 사이에 막 겪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 지금 노인들 중에서는 태어났을 때는 봉건 국가에서 그랬었네요. 태어났다가 맞아요. 그러네. 지금 완전 스마트 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도 네, 계시고 네. 이 완전히 엄청난 그렇죠. 변화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한 봉건 시대, 조선 시대나 일제 강점기가 다른 나라에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세대 차이가 매우 큰 거예요. 이 체감되는 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대에 적응해서 지금 시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보다 젊은 사람들이 네. 지금 시대에 맞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 한국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거고 그게 한국은 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만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나간 지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경험. 그렇죠. 그래서 연륜이 있는 분들이 멘토로서 젊은이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발상을 좀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시대에 적응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좀 전면에 나서게 하자. 그래야 어쩌면 큰 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젊은 우리끼리 하자가 아니라 어쨌든 네. 그 보수 4.0 아니면은 전진 4.0에서도 노장청의 어떤 조화를 중시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노중심으로 되시니까 네, 네. 보완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네. 조금 네. 수정을 가하자. 장이 좀 중심이 돼서 네.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네, 네,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그 어떤 병원으로 가시면서 단식 투쟁을 우선 일단락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 근데 어쨌든 패스트트랙이 전국이 여전히 지금 그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국면 아닙니까? 네. 선거 제도가 어떻게 가게 될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이것도 이제 회오리가 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딱 단전적으로 네네, 전망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렇죠. 일단 뭐 단식 투쟁을 하시고 이렇게 병원까지 실려가시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병원 면회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못 갔는데 그전에는 이제 안 되면 제가 가서라도 그냥 강제 입원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저는 뭐 황 대표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있어요. 사제지간이기도 황 대표님도 하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또 그분이 어쨌든 저하고 세대 차이는 나지만 네. 그래봐야 뭐 몇 살 차이 아니죠. 사실 그래도- 10살도 안 되는 차이죠. 10살은 차이 차이 나요. 나요? 제가 생각보다 젊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 간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은 검사 출신이고 저는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거의 기업에서 지냈기 때문에 예. 문화적 차이도 좀 있긴 그렇겠네요.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현대적이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분이 이제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예. 훨씬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심이 굉장히 돈독하고 예. 저는 나름대로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혁신을 막 대대적으로 대차게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이런 면에서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쇄신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말씀은 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바탕 붙겠죠. 네. 제가 볼 때 한바탕 이제 붙을 텐데 아마 한 1, 2주 동안 막 소용돌이가 칠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어쨌든 여당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통과가 되었을 때 여당 쪽은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시나리오가요. 통과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연동형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한 당만 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 것보다 여러 정당이 이렇게 분담을 해서 자기들이 정복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분야를 분담을 해서
결국에는 진영 싸움을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연정이 전제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영 대립, 그러니까 이게 당대당이 아니라, 네. 당대당이 아니라 진영 간의 어떤 그 전선이 쳐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투표도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구 후보가 다 되면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어떤 지역구 후보가 이렇게 좀 쏠릴 가능성이 네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득표율에 비해서 후보자의 어떤 후보자의 그 당선자 숫자가 많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비례가 배분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민주당으로 가요. 그 비례 배분이. 그래서 비례 배분과 관련해서 여하튼 간에 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미 정의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민평당 같은 게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또 바른미래당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가 탈당해서 뭐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은 약간 긴가민가해요. 왜냐하면 유승민계 그 신당이 항상 일관되게 보수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거긴 약간은 사회적 시장 영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때로는 민주당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우파는 이제 사실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또 좀 특수한 당이기 때문에 뭐 많이 표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당 하나 달랑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힘이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가 되면 통합보다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데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꼭 한국당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나라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대한의 의석을 확보하는 길인가 하는 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어쨌든 분열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고 해서 이제 보수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유승민 의원과 뭐 황교안 대표가 서로 통합을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갔고 유승민 의원은 보수 통합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을 내거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뭐 탄핵을 넘고 가자, 뭐 개혁 보수에 나서야 된다, 뭐 등인데 혹시 이런 유승민 의원의 어떤 정치 잠깐만. 아까 요 앞에 잠깐만요. 다 할까요? 네, 앞에 거 제가 답변을 조금 다 못했어요. 네, 네. 죄송해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전국 말씀. 전국,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공수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꼭 차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 문제도 그렇게 되면 연동형이 적용이 되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합전선 구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단식을 하면서 약간 이제 물밑으로 좀 가라앉긴 했지만 결국 한국당 쇄신에 대한 요구, 이것은 다시 또 올라올 겁니다. 수면 위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거의 마지막 마지막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도 쇄신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가시적인 어떤 것을 내놓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단식 때문에 개인적인 그 지지는 올라갔지만,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한국당은 매우 위기에 처할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왜 봤듯이 조우 사태로 인해서 지지가 좀 올라간 듯 했죠. 그렇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별다른 어떤 대안 제시라든가 쇄신의 어떤 흐름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오만해졌구나.
우리가 좀 미뤄졌더니 그냥 배짱 튕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막 이렇게 비판이 빗발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단식 때문에 조금 마음이 이제 짠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 황교안 대표 혼자만 단식하고 막 난리법석이지 보니까 의원들은 여전히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고 또 한국당 당 전체로 보면 정말 계속해서 어떤 실수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쇄신의 흐름에 역행한다. 그러면 황 대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황 대표도 불쌍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다시 위기에 처하겠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황 대표가 딱 단식 이번에 이제 병원에 가셨으니까 좀 몸 좀 추스리시고 퇴원하시고 나서 이 한국당의 대대적 혁신에 대한 플랜을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발표를 하면서 아주 대차게 이제는 정말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뭐 통합이든 연합이든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함께 투쟁하는 분위기로 가야 이게 최종적으로 승리로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 막 쇄신이 빗발치는데 여전히 그냥 이렇게 굼뜨는 상황으로 가면 그걸 또 기화로 해가지고 한국당의 일부 이제 좀 물러나야 될 분들이 다시 또 막 활개를 치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 오히려 이제 황 대표는 더 곤란해지시겠죠. 어쨌든 대표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몸 좀 추스리고 이 당 쇄신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창조적 파괴를 해서 한국당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보수 신당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문호를 열고 다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가야 저는 맞다. 그래서 통합을 하더라도 한국당 안으로 들어와라. 그 기둥 안으로 들어와라가 아니라 썩은 기둥뿌리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자라고 하면서 가는 게 승리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보수 통합의 한 축으로 뭐 아무래도 여겨지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는 좀 이선으로 물러나신 거죠. 오신환 의원이 변혁의 대표라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내걸었던 뭐 보수 통합을 위한 3대 전제 조건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유승민 의원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저는 그분이 뭐 한때는 저는 소신 있는 사람인가 뭐 네. 제가 이제 그 탄핵에 대한 건 변론으로 하고요. 그냥 어쨌든 간에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다. 네. 소신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밖에서 볼 때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같이 당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네. 그때 바른미래당 만들 때도 저는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2세잖아요, 2세. 네. 2세가 갖고 있는 특유의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어쨌든 저는 자수성가형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유형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판이 다 깔리면 이렇게 딱 등장하는 왕자님 스타일. 네,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치도 그렇고 이 세상은 잡초처럼 부딪히고 도전하고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한다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뭔가 멋진 척 했지만 계속 이렇게 재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그렇게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민주공화국을 외치면서 들이받았잖아요. 내부죠. 네, 그런데 그때는 자기한테 상당한 어떤 혜택을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아무리 혜택을 줘도 정치적으로 자기 소신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일관돼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문재인한테는 꼼짝 못하면 안 되죠. 문재인이 민주공화국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많이 훼손했는데, 근데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제가 투쟁의 목소리가 덜 나가는 건가. 아니, 덜 나온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투쟁을 안 하셨죠. 그래서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좀 싸워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고요. 같은 당에 있을 때 어쨌든 그 어떤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관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람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누구든 간에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훼손하면 그걸 철학으로 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마땅하고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싸우기 전에 정치인이라는 것은 앞장서서 국민들이 어려울 때 자기가 양심의 목소리를 내주고 침묵을 깰 때 그 선도적으로 하는 게 정치가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전 되게 실망했고 개혁이란 무엇인가, 개혁보수라고 할 때 무엇이 개혁보수인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면 개혁보수인가? 그것은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의 논리예요. 박근혜 정권을 탄핵해야 되니까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면 그것은 개혁이다? 자기들이 개혁이란 얘기거든요. 저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진짜 보수의 개혁은 뭐 친박이 아닌 비박이라고 다 개혁 보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를 내서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모두가 힘들어할 때 모두가 감히 얘기를 못할 때 용기를 내서 자기 양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양심 세력 그게 진짜 개혁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한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가면서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세상을 갖다가 발전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개혁이죠. 그래서 용기가 저는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용기가 개혁이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용기가 참 한때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 지금은 뭐 이미 광화문에 국민들이 다 나와서 평범한 국민들이 다 나와서 외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건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정치인은 좀 더 앞장서서.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네.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 때문에 보수가 여러 가지 그 갈래가 지금 쳐져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했으니까 탄핵을 지지했을 건데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새누리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야당에 있다 보니까 탄핵 과정을 굉장히 그냥 의뢰히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다 그냥 지나간 그게 없잖아 있는데 의심하지 않고 뭐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의심할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가 너무 심해서 저 사람이 내 반대편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비난부터 하는 그리고 막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해도 막 같이 해가지고 거기가 쓰러져야 되는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양심이 좀 없어지는 시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동 집회가 비슷한 건데 조국이 자기 진영 사람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두둔을 하잖아요.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어쩌면 그때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같이 인신공격을 했던 나 자신이 아니었나라고 저도 이제 되돌아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부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단정적으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 그 백남기 농민 건도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신당에서 그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내 편이든 아니든 우리는 진실을 맞닥뜨릴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이 진영, 제가 보수 진영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겠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이 꼭 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겠다. 그리고 좀 너무 안타깝다. 실제로 요즘 이제 그 검찰 발표를 보면 울산시장 맞죠? 울산시장 창원인가요? 네. 창원시장 그 선거 과정에서 뭐 청와대에서 뭐 민정에서 자료를 내려보내고 수사를 뭐 지휘했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나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국정농단 농단이죠. 아닙니까? 네. 지금 그게 솔직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그 적폐청산하는 그 프레임으로 보자면요. 그것도 적폐청산 대상이죠. 정말 줄줄이 엮여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유재수 뭐 부산경제시장의 문제를 그것도 뭐 그런 마찬가지죠. 거죠. 그냥 네. 덮고 비리를 덮고 이렇게 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개입했다, 민정 쪽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또 이런 건 덮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거는. 다만 이제 빨리빨리 이걸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다음에 정권을 잡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빨리 규명하고 이제 미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명예를 어느 정도는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예 회복이 필요하고 차적으로 그게 물론 투표에서 탄핵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숫자적으로 그 과정이 실제로 옳은 거였습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서 뭐 그 한 거를 제외하고 그 이전에 국회의 어떤 절차 과정 속에서 국회 탄핵 처리 과정이 온당했나요? 그 합법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탄핵 결정, 국회 탄핵 결정 자체는 투표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기간 중에는 어떤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출을 받을 만한 사안이 발표 안 됐어도 탄핵 투표 숫자만으로도 이게 정당한 건가요? 법적으로? 뭐 탄핵에 이제 법률과 헌법의 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 꼭 이제 어떤 재판으로 확정된다 꼭 이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률과 헌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국회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면 탄핵 의결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치적 결정입니다. 탄핵 재판, 탄핵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헌재 자체도 정치적 재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헌재가 그것을 재판이라고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여론에 그냥 편승해서 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탄핵 심판을 그럴 바에야 왜 헌재에서 심판을 하냐. 괜히 재판처럼 보이지 않냐. 차라리 다른 나라는 탄핵이 정치 재판이라서 그냥 정치 재판으로 끝내거든요. 국회에서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사법 심사가 아니고 말하자면 불신임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 싸움에서 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정치적 패배라고만 보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패배를 한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당에서 이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또 여당에서 시작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정치적 패배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걸 헌재에서 하다 보니까 마치 사법 심판처럼 보이는 이상한 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또 기화로 해서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사법 재판 과정에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과중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거의 원님 정치재판 수준이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사법부 독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탄핵 심판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 결정이라서 그것을 법적으로 뒤집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 정치적 패배니까 나중에 이게 근거가 약했다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건 이제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때 그 조사위원회나 이런 거는 제가 참여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특히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그냥 막 마녀 사냥하듯이 분위기 휩쓸려서 막 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면에서 이제 야당이었지만 야당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제 그 진영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그런 식의 태도로 막 진행하는 것은 사실 잘한 건 아니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여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런 일이 또 생겨서야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부분, 그 다음에 사법부의 재판을 다시 해야 되겠죠, 재판을.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하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텐데 그래서 상당히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의 비극이죠. 그리고 빨리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도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또 정치 오복이 돼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에는 정권을 잡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정권을 잡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합을 하든 연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저는 힘을 좀 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실의 문제니까. 저 사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실의 문제다. 이거 양심의 문제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밝히자. 저는 동의를 하고 다만 이것은 우리가 정권을 딱 잡고 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서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너무 앞서서 막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했던 특히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갈등이 없다고 그러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저는 성찰이 총선 전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럼 탄핵에 참여한 사람만 잘못했냐? 저는 뭐 사실 외부에서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탄핵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냐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문제가 된 사건들에 다 관여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가호위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죠. 그들의 행태들이. 탄핵을 둘러싸고는 누구 하나 뭐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친박은 잘했고 비박은 이런 태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도 계속 재평가하고 계시잖아요. 네. 민주당이 계실 때도 그러셨나요? 저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공과를 그래도 구별해서
얘기하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저는 자유주의적 성향이니까 이제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에 예. 대해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네. 그거는 네. 다만 비판적인 잠깐만요. 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랄까 그 시대 제가 이 정치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처음에 정치 시작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 뭐 나중에 이렇게 부정선거에서 쫓겨나고 이런 것만 우리 그것만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뭐 독재를 유신을 하고 했다, 뭐.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래 잔인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런 것만 배우잖아요. 그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막 역사를 열심히 역사를 물론 저 세계사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한국의 현대사는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에 있다가 정치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건들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행을 할 때,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100% 국민들한테 이로운 건 없거든요. 때로는 한 90%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한 10%는 사실 피해를 보는 일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 결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선택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정치적 사건을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틀을 봐야 된다. 큰 틀을. 그리고 지난 시점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 시대의 배경과 여건을 기준으로 봐야지 네. 지금의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보면 우리 돌아가면 그렇게 못 살죠. 그렇죠. 제3의 물결 썼던 그 엘빈 토플러 그 양반도 한국에 와서 강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 어떤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국가의 어떤 국민의 어떤 자유가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기 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양도 산업혁명 초기에는 네. 인권이 많이 침해가 네, 네, 됐죠. 그렇죠. 그걸 잘했다는 네.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사람들이 힘을 한쪽으로 산업혁명 모으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까 네. 선택과 집중이 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뒤돌아보게 되죠. 네. 우리가 이런 면을 몰랐네. 이런 면을 소홀히 했네. 이런 면에서 정말 고통받는 그늘이 있었네. 이렇게 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다시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서전 같은 거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 양반이 계속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이제 먼저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록이 어떤 옛날에 그 대한뉴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재밌는 게 포용적 성장 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포용적 성장 제가 제 책에서도 썼는데 이 포용적 성장을 가장 먼저 실현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네네네.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포용하면서 성장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이 빈곤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일하면서 성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기회를 주자. 이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아무리 자기가 배경이 없어도 많은 기회가 사실 실제로 주어졌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 자체가 굉장히 가팔랐기 네네네. 때문에 그러면서 또 건강보험 제도라든가 네네. 빈곤층에 대한 어떤 사회보장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 경제 수준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한 보장 제도를 실현한 것은 대단한 그렇죠. 발전이거든요. 어려운 네.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요즘에는 너무 심해져서 심해졌어요. 문제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포용적 성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포용적 성장이나 경제민주화를 잘못 이 악용해서 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 원래 경제민주화의 뜻은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정한 경제 수준, 이 소득 수준이 되어야만 사회가 민주화된다 이런 뜻인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이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계급 투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열심히 하든 투자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네. 이런 사회주의식으로 이걸 악용하고 그야말로 있죠. 평등에만 네, 등배에만, 사회주의죠. 네, 사회주의. 사회주의죠. 네. 그래서 계급 투쟁을 하면서 노동자나 사장이나 사장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장이 뭐 특별히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갖다 뭐 한다든지 아니면 주주가 대주주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막 좀 주도한다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경제를 그냥 정치적인 민주주의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주도해서 네. 결정하는 거고요. 시장에서의 어떤 그것은 결국에는 자본의 힘이고 노동의 힘도 중요하지만 자본이 없으면 지금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본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그늘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아주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이다. 네. 저는 뭐 사실은 아마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한국 5천년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노비의 세습을 노비를 재산으로 물려주는 거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비 제도를 개악을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를 데려다가 과학자로 만들고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장영식 제가 같은? 알기로는 네네. 그래서 그 노비 제도를 개악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양반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그런데 노비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근데 그 시대에는 인권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노비는 물건으로 취급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속도 신분이 세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쪽의 부모가 노비가 아니면 그 사람이 꼭 노비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부터 한 부모라도 노비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반이 이제 바람을 펴서 이제 노비랑 그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노비가 되고 노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전근대적인 거지만 그 시대는 전근대 시대였으니까. 근데 누구도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할 때 법을 통과시키려고 야당 의원들을 감금하고 막 폭력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노예 해방한 것만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를 평가할 때는 그 위인의 어떤 큰 업적을 중시 평가를 하고 그 사람도 그늘이 있었고 이런 허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꾸로 주객을 전도시켜서 이런 나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위인도 아니고 나쁜 놈이야. 이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지막에 그 부정선거도 자기 부정선거가 아니고 네, 그렇죠. 부통령이 이제 부통령이었죠. 말하자면 밑에 사람을 잘못 둔 건데요. 부통령의 부정선거에 자기가 사실 꼭 안 물러나도 되거든요. 본인은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순순히 물러났죠.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창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면 그 DJ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것도 많잖아요. 많은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 보수 계열 쪽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먼저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계, 전교조, 그다음에 역사학계의 민족 문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어떤 주류들이 다 지금 좌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왜곡을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게 되면요. 정말로 중요한 우리 역사를 저는 위대한 역사는 더 포장을 크게 해서 그래서 이걸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마케팅을 네, 전 세계에다가. 그래서 대한민국에 코리아에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의 어떤 기적적인 이런 업적을 다른 나라에 막 선전을 해서 그게 다른 나라 교과서에 나와요, 만약에. 네. 그럼 그게 우리 국위선양이 되는 거고 한국인의 위대함을 떨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 눈을 찌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가. 그렇죠. 저는 참 어리석다. 우리가 그늘은 그늘대로 반성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또 세대 교체 필요한 게 그 시대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한쪽 편에서 뭔가 싸웠던 사람들은 굉장히 맹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네,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이 맺혀 있거든요. 네. 또 반대편은 문제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 책임이 생기고 자기 명예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또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다 떠나서 밑에 세대에서는 우리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좋은 건 좋은 대로 부각시키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반성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조이님은 그 조국 법무장관 임명됐을 때 가장 먼저 삭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이라고들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감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대중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굉장히 명료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너무 강하다라는 이야기도 또 비판이 있거든요. 네. 자기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자평을 네. 해주십시오. 굉장히 이제 선명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시대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길게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걸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고민하는 게 한마디로 짧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그런 거를 또 국민들이나 시대 변화에 맞게 또 서비스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론가는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정치인은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한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국민들한테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비전을 제시해야 네, 그건 평론가의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거 있고 저거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가 맞아요. 네, 이렇게 갑시다. 네. 라고 말을 해야. 근데 그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근데 어쨌든 설득하는 과정이다, 국민들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정치인들이 항상 국가나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게 리더다, 결국에는. 그러나 뭐 옛날처럼 나를 따르라 이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지만 그러나 명확해야 한다, 국민들한테. 네. 안 그러면 국민들도 바빠 죽겠는데 헷갈려 죽겠는데 정치인 자체도 횡설수설하면 누구를 믿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불안의 시대예요. 불안의 시대. 네. 현대는 특히 지금 한국 사회는 불안의 시대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불안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는 또 중요한 게 정치인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게 아주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네. 강력하게 이렇게 좀 용기를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예, 이게 뭐 부흥은 아니지만 신용 부흥은 예, 아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십이 쭉 처지고 에너지가 없으면 국민도 따라서 처지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나 할 수 있다. 네. 그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네, 우리는 네.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 정신을 국민들한테 자꾸 불어넣고 그 국가의 리더십 자체가 강력하고 굳건하게 갈 때 안 그래도 불안한 국민들이 그걸로라도 저는 위안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좀 혹시 또 너무 강하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만 보완하시고 싶은 거가 있다면?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되게 잘합니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막 설명을 네. 잘해드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대중들이 막 집회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막 저 반대하는 사람이 막 반대하고 막 소리치고 해도 저는 그런데 잘 가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하면서 수도권에서 지역구 2번 하면서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한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막 같이 토론하고 때로는 막 유권자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제가.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정리하거든요. 예. 오랫동안 하면서. 근데 저는 앞으로는 우리 정치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궁에 갇혀가지고 저 만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옛날에 그러게요. 만민공동회 같은 것도 하시고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하고 논쟁도 하시고 그 마크롱 프랑스의 수상 대통령 네. 이 그렇게 그 한다고 했던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네, 뭐 네. 몇 시간, 5시간, 6시간 가서 계속 현지의 주민들하고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네. 그러면서 설득해야 된다. 네, 네.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으시네요. 네, 네. 그렇게 해야죠. 저는 뭐, 이제 시대가 변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거에 익숙하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정부에도 대통령이 정부 종합청사로 매일같이 출근하고, 해외 나갈 때 말고는 네. 매일같이 아침마다 출근해서 회의 주제 실제로 하고, 실제로 토론하고, 네. 실제로 자신이 주재해라. 왜 일을 안 하냐? 네. 자기 일을 안 하잖아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항상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지금 워낙 나라 상황 자체가 특히 문재인 정권이 워낙 희한하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목소리 큰 게 강한 게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한국당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전투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좀 싸울 수 있는 투사가 필요하다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사실상은. 평화 시대로 가면 네. 또 이제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 의원님 그 저서를 보면 네. 그 개인사를 읽고 독자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짧게라도 어떤 의원님의 삶의 그 방향성을 결정했을 때 어떤 중요한 그 에피소드라든가 있다든가 가족의 일이라든가 어쨌든 지금의 그 이원주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들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이제 제가 보면 한 2가지 정도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상사주재원으로 예. 싱가포르에 부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3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예. 다녔는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네. 받았죠. 그때 이제 워낙 우리나라 되게 못 살 때 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가 그러면은 70년 79년. 네.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거기는 워낙 다민족 국가잖아요. 네. 다문화 국가인데 한국 사람이 그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한국이란 나라를. 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나라 애들이 막 있었는데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이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미국 애들 이런 애들은 막 애들이 좋아하고 네. 막 특히 또 일본만 해도 애들이 막 좋아하고 우린 또 일본에 대해서 약간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니까 내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는 강하고 봐야 된다. 강한 나라가 국민들을 지켜준다. 예. 예. 그래서 강한 나라가 국민을 지켜준다. 이 생각을 그때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죠. 약간은 좀 권위주의적인 면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나라가 경제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제도도 굉장히 그죠?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싱가포르 의원들이나 그쪽 사람들하고 친하게 예. 지내는데요. 싱가포르의 어떤
말하자면 그 공직자들의 태도 네. 정말로 감동적이죠. 정말로 그들은 서버먼트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공직자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높은 생산성,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봉사 정신, 그래서 뭐든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열정에 가득 차인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렇게 되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많이 본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 그, 강한 나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많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세계 정세를 잘 읽고, 때로는, 우리가 비굴할지라도, 다른 강한 나라들 사이에 껴서 또 역할을 하고 주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어쨌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국방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는 강해야 돼요. 일단 아버지가 아무리 집안의 가장이 집안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힘이 세면 든든하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아까 공무원의 그런 부분도 제가 그래서 공공의 효율성과, 그 국민에 대한 태도, 아까 서버먼트 네. 태도,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이제 97년에 아버지 사업이 아버지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사업을 하셔서 한때 좀 잘 나가셨는데, 90년대 들어서 중반 정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97년쯤에 부도가 나셨어요. 그때는 IMF쯤 네네, 것 그쵸. 같은데요? 그때는 뭐 사실 우리 아버지만 부도 난 게 아니라 네,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빈곤이라는 걸 경험을 했죠. 빈곤. 그리고 저도 스스로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 흑수저가 된 셈이고요. 뭐 그것이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인지. 그때가 그럼 대학생 시절쯤 됐나요? 전 대학 졸업하고, 아, 네. 근데 우리 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때문에도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제 장녀였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다들 막 동생들도 학비가 없어서 고생하고 뭐 저도 이제 장녀니까 가장 비슷하게 막 이렇게 알바도 많이 뛰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어머니도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결국 그때 아주 병을 많이 앓으셨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하셨어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지금보다도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좀 드니까 없는 형편에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병원에 가서 그런 처치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치료비 때문에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도와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싫어서 안 하신 거죠. 우리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나중에 결국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뭐 좀 지나고 난 후지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이 그 시절에 발병했던 그게 이제 원인이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암까지 발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어떤 암인지 간암이었어요. 네, 근데 그 시절에 이제 간염이 있었는데 간염이 치료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제대로 못 하신 거죠. 네. 그때는 또 예방주사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죠? 다행히 뭐, 우리 가족들은 다 괜찮았지만, 여하튼,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충격. 그러니까, 죄책감도 많이 들고, 우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왜냐면 우리도 막 집안이 돈이 없고 맨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도 이제 변호사 시작하고 돈 때문에 이제 변호사 하면서 돈 열심히 벌었는데 그래도 저도 빚을 많이 진 상태이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전화 오면 꼭 돈 얘기하는 전화였으니까 어떨 때 화도 많이 냈어요. 막 이렇게 진절머리 난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그때 내가 그런 말 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뭐죠? 대기업 임원하면서 막 한때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 회사 가서 기업에서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제가 네. 나중에는 임원을 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어머니 치료가 너무 늦었고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뭐 굉장히 이 인생을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이렇게 막 소비를 많이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서 즐기면서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국가나 이런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 또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관심 없어. 이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서 망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됐었어야 되지? 그리고 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망했을 때 같은 상황에서 그때 무슨 안전망이 제대로 돼 있었더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뭔가 공적 영역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내 능력을 거기다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동안 돈 벌고 소비하고 즐기면서 살자. 나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부자가 되자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생각이 싹 바뀌어서 좀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하고 나라를 더 잘 살게 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덜 어렵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누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당하셔가지고 네. 지금 정치를 하실 때 그 네. 마음을 네. 더 크게 펼치시기를 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야.